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덥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오늘은 35도, 내일은 36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끔찍한 무더위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이 더운 여름 견디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최 실장은 누진제 개편이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기조를 지키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데서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실 스탠리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는데 지금과 같은 표현 속에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키면 된다는 말이 공감 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사고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일단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들한테나 하루 에어컨 4시간만 키라고 하시죠. 저는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등 뒤에서 비웃었지만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정현 신임 당대표의 컬러링이 바로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컬러링을 바꾸질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도무지 바뀔 줄 몰랐던 컬러링대로 이정현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그리고 말단 당직자 출신으로 당대표의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지역적으로 비주류 출신 그리고 비엘리트 출신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회에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당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웰빙 정당이라는 말부터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정현 대표 체제가 진짜 당의 체제로 바꾸는 지도부가 될지 아니면 관리형 지도부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전략팀 같은 것을 고려해보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팀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민의당은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 개헌 여부에 따라 그리고 개헌의 내용에 따라 대선 구도와 대선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 약한 제3당이 자신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시중은행들이 잔고 10,000원 이하의 개인 종합 관리 계좌, 우리가 ISA라고 부르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깡통 ISA를 정리하겠다고 나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리하겠다는 의도는 출시 초기 실적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했던 깡통 계좌를 없앤다는 것인데, 게다가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사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한 ISA 계좌 이동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사실상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모 시중은행이 최근 일선 영업점에 잔고 10,000원 이하의 ISA를 해지를 유도하라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의 지점장은 수익에는 별 도움 안 되고 유지관리비만 잡아먹는 깡통 계좌를 이대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해당 계좌의 고객들의 연락을 돌리고 있다. 대부분 ISA 출시 초기 한두 달 사이에 유치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행들 대부분이 ISA 실적을 지점 경영평가에 반영하면서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벌여온 탓이 크고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요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서 ISA 실적을 지점 경영평가에 반영할 때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함께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은 하반기 지점 경영평가에 이 ISA 실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하나은행도 반영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또 당국은 지난달 18일 시행에 들어간 계좌 이동제 기대를 걸었지만 일단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다가 최근에 수익률 공시 오류도 고객 신뢰에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예.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수준의 신용 등급을 갖게 됐는데 예. 이것과 맞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은행과 공기업 신용 등급도 일부 올랐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국제 신용평가사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반영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4개의 금융공기업과 5개의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 이거 어제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기업은행의 장기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은 A+에서 AA-로, 농협은행은 A에서 A+로 조정이 됐고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등급은 A에서 A+, 우리은행은 A-에서 A,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BBB+에서 A-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금융공기업과 5개의 상업은행 등급 전망을 모두 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S&P는 LH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의 정부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 회사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과 채권 등급, 정부 등급과 똑같은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국 내부의 사정에만 골몰하면 매우 상황이 안 좋지만 세계인들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색하고 나왔고요. 반면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실물경제 부진과는 별개 이야기고 쉽게 표현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갔다라는 의미라며 지나친 확대해서는 금물이다 시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부한테 국민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제 이 누진제 바꾸자는 여론이 많은데, 예. 산자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게 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제 산자부의 최이봉 에너지자원실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했는데요. 실장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획이 없다. 이게 분명히 했습니다. 월 600kW 이상의 전기 소비를 하는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한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서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야권은 물론 여권조차 이 주택용 누진요금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한전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11조 3천억 원에서 했었거든요.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 재정 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인데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 관리 어려움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바로 이 막대한 영업이익이 그 본질적 이유다라고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진제를 바꿀 경우에 전기 조금 쓰는 가구가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몇 %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부는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진제를 개편한다기보다는 7, 8월에 있어서 이 전기 요금을 깎아주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야당은 지금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펜싱에서 금메달이 나왔어요. 예? 이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이 박상영 선수가 이번 대회 펜싱 첫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이 헝가리의 임레 선수를 15대 14로 역전승으로 이겼거든요. 예. 대단했습니다. 이 14대 10에서 내리 5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예. 이 해설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에페가 이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내리 5포인트 따내면서 역전승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응원하는 얘기만 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레 선수가 41살이고요. 네. 박상영 선수가 20살입니다. 임레 선수 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미 동메달 따낼 정도로 이 베테랑 선수에게 이 역전승을 거둔 거고요. 이 박상영 선수가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예. 1년 동안 재활을 거쳐서 리오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자기에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금메달 따면은 이 얘기 꼭 좀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만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메달 따지 못하면 그냥 묻어두고 금메달 따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꼭 메달을 따서는 아니고요. 이 자신의 목표하고 꿈을 정해놓고 인내하고 노력했던 이 박상영 선수 이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사격에서는 오늘도 메달 소식이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런던에서 금메달 따냈던 김장미 선수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네요.
예, 여자 25m 권총에서 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김장미 선수가 이 본선에서 582점을 쐈거든요. 8명이 결선에 진출하는데 9위에 그쳐서 결선 진출 실패했습니다. 이 김장미 선수가 이 마지막에 너무 많이 긴장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서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또 메달에 대한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국민 성원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 진종호 선배가 먼저 나보다 앞서 경기에 나가서 항상 1등으로 대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종호 선배가 메달을 못 따서 내가 메달을 따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나 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거 메달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예? 예. 이거 과거 이 독재 정권 시대나 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게 뭐 좀 민주주의 하는 국가 치고 이렇게 메달에 막 목매는 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도 좀 사고를 바꿔야 돼요. 민주화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가야 되겠죠. 예. 자, 어제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가 32강전에서 탈락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장혜진, 이승윤 선수가 모두 16강에 올랐네요. 예? 예. 양궁 개인전에서 여자 장혜진, 남자 이승윤 선수가 16강에 무난히 진출을 했습니다. 이 장혜진 선수 16강전에서는 이 북한의 강은주 선수를 만나서 이번 대회 첫 남북 대결을 벌이게 됐고요. 이 개인전 본선 대진표가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유리하다는 의미는 이 8강까지는 우리 선수끼리 만나는 경기를 피하게 됐고요. 기범의 선수가 어제 16강에 올랐는데 어제 16강 확정 짓고 난 뒤에 이 남녀 단체전에서 우리가 모두 금메달을 따내서 들뜬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김우진 선수가 32강전에서 탈락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영 얘기해 볼까요? 안세현 선수 수영 여자 저병 200m에서 준결승에 올랐는데 예. 또 박태환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죠? 예.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 좋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떠나고 싶다. 이 박태환 선수가 한 말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2020년 도쿄올림픽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4년이 멀어 보이지만 금방 온다. 리오올림픽처럼 준비하고 싶지 않고 이 도쿄올림픽에서는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올해 27살이거든요. 이 도쿄올림픽에서는 31살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펠프스가 올해 31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맞습니다. 메달을 따긴 땄어요. 펠프스는. 은퇴 후 복귀해서 31살 마이클 펠프스가 올해 리오올림픽에서 이 개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예. 바로 그 나이에 박태환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세현 선수는 여자 저병 100m에 이어서 200m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지금까지 올림픽 수영에서 이 결선에 진출한 선수는 박태환, 남유선 딱 2명밖에 없거든요. 예. 이 안세현 선수 100m에서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200m에서는 준결승을 넘어서 결선 진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테니스 경기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관중이 싸운 모양이에요? 예.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 아르헨티나의 포트로 선수가 1회전에서 이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를 건너는 이변을 일으켰고요. 2회전에서 이 포르투갈 선수를 만난 겁니다. 예. 근데 브라질 팬들이 포르투갈 선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포트로 선수가 입장할 때부터 야유를 보냈거든요. 이제 급기야 1세트 게임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예. 아르헨티나 팬과 브라질 팬이 몸싸움을 벌여서 경기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는 이 아르헨티나의 포트로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3회전에 올라갔고요. 이 포트로 선수가 참 사연이 많은데 이번 대회에서 1회전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하고 경기를 하려고 선수촌을 나가는 순간에 선수촌에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분간 갇혀 있었습니다. 아유, 참 간신히 이게 구조돼가지고 경기를 치렀죠. 예. 아이, 그리고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 나쁜 거, 뭐, 이거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게, 뭐, 한일도 뭐, 사이 나쁘다기보다 라이벌이라는 의식이 있고, 이 그리스하고 터키도요, 이게 사이가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또, 올림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 뭘 지켜볼까요? 오늘 경기 좀 지켜볼 만한 게 뭐 있어요?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4시에 축구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멕시코전이 있고요. 새벽 4시에? 예. 아휴.
시차가 12시간입니다. 낮과 밤이 정반대고요. 이 사격의 진종호 선수 50m 권총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그리고 펜싱 여자 플레레 남면희 선수하고 남자 사브르 개인전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KT, LG U+ 고객님들 티맵 못 써서 답답하셨죠? 이젠 티맵으로 폼나게 달리세요. 티맵,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오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지금 8시 33분 12초 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은 내부 순환로 고정차 소식이 많습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 빠져나온 지점 하회 차로에서 고정차가 서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성산램프 내려서는 데까지 서행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30분 이상.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부근, 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각각 구간 통과하는데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 아키히토 일본 국왕이 80살이 넘어서 책무 수행이 어렵다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퇴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본 국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퇴위를 하겠다는 경우 2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지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도카이 대학교 김경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왕. 그 일본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먼저 그 법률적인 해석을 보면은요, 일본의 그 헌법 1조에는 일본의 국왕, 그러니까 천황이죠, 일본에서는. 일본의 천황은 일본 국가. 우리는 근데 일본 왕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일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요. 그 일왕은 일본 국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헌법 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상징으로서의 국왕이 하는 행위는 국사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국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총리 임명, 뭐 장관 임명, 그다음에 국회 소집 해산, 법률 공포, 외빈 접견 등등 상당히 그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국사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요. 그 어떠한 그 정치적 권력, 그러니까 국정 기능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저 뭐 하나의 뭐 평화의 상징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 일본의 국왕이 하는 국사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행위입니다. 그 일본의 언론도 그렇고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보도는 하지 않는데요. 1년에 적어도 15번 내지는 그 30번에 걸친 공식적인 제사행위의 제주로서의 역할이고 실은 이것이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일본 국왕의 가장 그 큰 임무였죠.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그 국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단순히 그 유럽과 같은 어떤 그 봉건제도의 그 정치 권력의 하나의 근대화 과정에서 남아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신국사상이라는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사상 하에서 황국신민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었죠. 그러니까 천황은 신이고 국민은 일본 거기에 왕은 신이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국왕, 당연히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왕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그만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아까 그 국사행위에 대해서 그 헌법에 규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공식 행위만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700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0회 이상이라고 해도 모든 그 행사가 한 번의 업무로 끝나는 게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일단 뭐 접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는 만찬도 먹고, 그다음에 또 무슨 방문단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식 행사만 해도 실질적으로 한 1000번 정도에 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일왕은 82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고 몇 년 전부터
실은 이 일본의 국왕 제도에도 일왕 제도에도 일종의 그 정년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일본 황실에서도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고령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고 일본의 여론은 이거에 대해서 한 80% 이상은 현재 찬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베 정권에 반대해서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뭐 그런 식의 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일왕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의도가 담긴 그런 그 행위는 일체 해오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현재 일본에서 이 일왕이 권위를 갖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징으로서의 국사 행위가 자기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 상당히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나날이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왕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 논의 그리고 그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까지 적어도 앞으로 3, 4년 안에 이거를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 생전 퇴위라는 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일본의 그 황실에 대해서는 따로 헌법이 아니라 황실 전범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황실 전범의 개정이 그야말로 급부상하게 되죠. 국가적인 과제로.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는 뒷전에 밀려날 필요가 있고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황실 전범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과연 그러면은 일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논의가 다시 재현해서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왕을 국가 원수로 앉히겠다라는 헌법 개정안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 이제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그 개헌이 보다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세력에서는 지금 이게 모든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거를 그 논의를 하겠냐 이런 식의 그 문제점 지적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왕위 계승은 그럼 누가 하냐 하면은 현재 황태자인 나루히토가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문제는 그 후에 그러면 황태자 그 후에 왕위 계승권자는 누구냐 하게 될 경우 지금 이 나루히토한테는 딸인 아이코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인 아키시노미야 밑에 히로히토라는 아주 어린 남자애가 있죠. 이 둘 중에 누가 황태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 등등 상당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왕의 여성도 있었지 않나요? 과거에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황실 전범에는 그 네. 남자 아이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요? 실은 이 히로히토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이코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황실 전범을 고쳐서 여자도 이 왕위 계승권을 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남자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모든 논의가 쏙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특별법 개정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황실 전범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니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퇴위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냐. 일본의 그 언론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보도를 모으고 있죠. 어쨌든 아키히토 일왕 그동안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강조하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 일본 왕이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루히토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의 일왕은 그 2001년인가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조상은 백제에서 왔다. 네, 그런 얘기도 왕의 했죠. 자손이다. 네. 예, 이런 발언을 해서 일본 언론들도 깜짝 놀랐죠. 지금의 황태자인 나루히토 역시 그 한국 또는 그 아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친화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하고 관련해서는 나루히토가 계속해서 그 음악을 했습니다. 비올라를 연주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전명훈 지휘자하고 서로 간에 호형 호재하는 사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앞으로 일본 황실의 어떤 아시아에 있어서의 정치권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전통은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어느 정도 물려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도카이 대학교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시험 때문에 비행기까지 날지 못하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자, 어떤 시험 때문에 비행기가 제한이 되죠? 바로 수능시험 때문인데요. 바로 수능시험이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진짜 이 더운 여름 속에 고생들 진짜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이신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참 이거 시험 때문에 비행기 안 뜬 나라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할 거예요, 진짜로. 이런 식의 시험 치는 나라도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나 이게 진짜. 근데요, 이거 우리나라 과거의 큰 시험이라면 좀 과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과거제? 예? 맞나요? 맞죠. 네. 과거 시험이죠. 네. 문과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몇천 명 많으면 이제 10,000명 수준인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만 10,000명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몇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시험이었죠. 전국에서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무과에 지원한 사람이 훨씬 많았군요. 그렇죠. 합격자도 훨씬 많았고요. 합격자도 많고. 그냥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분 유지를 위해서 나눠주는 정도의 이제 합격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시험에서 문제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딱 무슨 주제를 하나 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시를 쓰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등급이 있어서 생원진사시라고 해서 지방에서 보는 향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수능 시험에 해당할 겁니다. 향시는 지금 지방 공무원 시험 같은 거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원진사시 합격을 하면 대과 시험 자격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요즘은 좀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로 치면 예비고사, 본고사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는 일종의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지방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제 생원이 되고 좀 높으면 진사가 되고 그들 중에서 이제 대과 시험을 더 치러서 이제 벼슬아치 품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전 박사님은 예비고사 세대 아니시잖아요. 전 예비고사 봤어요. 그러신가요? 전 예비고사 폐지된 아니죠. 나이 많다고 자랑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비고사 마지막 세대든지 그때 하여튼 예비고사라는 시험으로 치러가지고 본고사가 없어진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요. 이 조선시대에 이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쳐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개천에서 욕나는 케이스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자체가 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내외조 4대 이내에 현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시험 자격 조건이에요. 문과의 경우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친가. 외가. 양쪽에 고조 할아버지 등까지 사이에서 그 4대 이내에 벼슬아치가 있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규정을 강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4대까지만 150년 정도 돼요. 100년, 150년까지. 이동안에는 벼슬아치가 없더라도 양인이면 과거 시험에 치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벼슬아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후손들에게 과거 시험 볼 자격을
하여튼 4대까지는 유효한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이제 이 집단이 폐쇄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날 수가 말씀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좀 언제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반이 넓어지면 그렇죠. 사회 활기가 좀 생기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살맛이 난다 이거죠. 살맛도 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엘리트 충원 기반 자체가 좁아지면서부터 이제 사회 한편에서는 불평불만이 쌓이고 이제 현 상황을 좀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또 이제 이런 이제 제한된 블록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방종하고 일탈하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회가 망해간다, 보통 무너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똑같은 양상들이 말기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험 때 우리가 컨닝한다 그러죠. 예. 부정행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것이. 옆 사람 이 시 쓰는 거 보고서 괜찮으면 좀 일부분 가져오고. 네, 이제 시 쓰는 건 아주 작은 문제였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보면 이제 지방 향시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묻냐면 이제 그 사서삼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지식인으로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만 시험을 해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쉽게 통과를 하는데 뭐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뭐 맨날 외우는 것이 이제 경전이었으니까 대과쯤 되면은 문제가 다양한 각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영조 같은 경우는 자기 현안이었던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걸 거예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치국에 관련된. 정답은 그거 아니야. 에어컨 3시간만 틀면 문제 없으니까 3시간만 켜라.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견도 그렇게 답이 그게 정답이면 큰일 나죠. 그거는. 예. 이견도 폭넓게 용납을 했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 청계천을 개천을 준수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문제를 내기도 했고요. 예. 또는 뭐 순조 때는 이제 새로 드러난 현상들 이제 광통교에 이제 광교에 그림 장소들이 좀 속된 민화 그림 장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광교가 광통교의 약점이요? 예. 속된 민화 그림 장소가 많이 생기니까 시험 문제로 과거 시험 문제로 그런 게 나기도 했어요. 광통교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러 가지를 묻는 거죠. 그런 그림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그림의 품격에 대해서 네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묻는 그런 시험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베끼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그래서 어떤 이제 사실은 베끼는 거는 잘 안 해요. 대리시험. 그렇죠. 그죠. 네. 제가 또 그런 쪽에 머리가 잘 돌아요. 어쩐지. 뭐하러 베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산 정약용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이제 있고요. 대리시험도 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참. 글 짓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글씨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글씨 잘 쓰는 거하고 글 잘 짓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글 잘 짓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빨리 쓰면 옆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정서를 해서 베끼고 이제 이러는 식의 그 대리시험들이 일종의 아주 체계화된 대리 부정행위네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특히 조선 후기 말기쯤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트 충원 기반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져서 어지간한 양반 가문이 아니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합격한다 해도 뭐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역관이나 이제 의관 이런 출신의 중인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학문을 굉장히 공부는 취미로 정말 자아실현이나 취미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런 문과 대과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역관 시험이나 보든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력은 훨씬 뛰어난데 과거 시험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런 대리 시험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를 받고 이제 부업을 하는 거죠. 또 이게 대리 시험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보통 미관 말직이거나 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걸리면 큰일이 나겠지만 부탁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대관이고 세도가들이에요.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서로 눈 감고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의미에서 특권층 자녀들이 실제로 시험 특혜도 누렸나요, 이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신이나 이제 고관의 자제들은 과거시험 안 보고도 벼슬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음서죠. 음서라고 예. 그러죠. 요즘도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음서로 관직에 오르면은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어요. 벼슬 올라가는데. 그래서 음서로 일단 관직에 올랐더라도 다시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아하. 그래야 이제 자기 결격 사유를 없애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직 관리가 과거 시험 보는 사례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이 세도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도 이제 그런 사례들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뭐 자제 보직이니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이제 알려준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좀 고위직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아주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죠. 참 이런 거 근데 근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근절을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엘리트 충원층의 기반이 좁아지고 나면 워낙 작은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정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제일 가장 흔히 나왔던 주장이 폐지하자. 폐지하고 책임 천거제로 해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면 추천한 사람조차도 같이 책임을 묻는. 요새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거 하자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시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그리고 좀 지들끼리 뻔하게 문제 공유하고 뭐 채점 부정하고 대리 시험 치고 막을 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개혁하겠느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왔었죠. 이런 거 말고 다른 혜택 같은 거 없었나요? 사는데 혜택은 무지하게 많았죠. 뭐 그렇겠죠. 예.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수저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최고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직책을 거치는 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청요직이라고 해서 이제 보직의 문제죠. 일단 합격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제 출세할 가능성이 없는 이제 관리직으로 이렇게 돌리고 특권층 자제만 알짜제를 통해서 출세를 보장시켜주는 형태의 보직 배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청요직이라고 해서 홍문관, 이제 사원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책이 있었고요. 아니면 2조 병조의 인사권 관련 직책 이런 걸로 몰아주면 이제 출세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몰아주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꽃보직이 이제 그런 거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